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 통합각 4단원 생태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통합각 4단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중 첫 번째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생명체가 하나 있을 때를 뭐라고요? 그거를 개체라고 얘기를 하죠. 개체. 자, 이 개체가 모여서 뭐를 이룰 수 있어요? 같은 생물종들끼리 모였을 때를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자, 이 개체군은 같은 생물종들끼리 모였을 때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 안에, 즉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서식지, 특정 서식지에서는 한 종에만 해당하는 생물종만 있지는 않죠.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런 다양한 생물종들의 다양한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는 다 각각의 군집 형태로 이제 생태계가 생물종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은 생물종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는 다양하죠. 숲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대기가 될 수도 있죠. 즉,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은 다양해요. 그러한 다양한 서식지까지 합쳐서 그거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체에서 생태계로 갈수록 보다 더 큰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생태계의 구성 단계에 구성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구성 요소. 자,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자. 제일 처음에 가장 대표적인 생태계 구성 요소가 생물적 요인이 있죠. 생물적 요인. 자, 생물적 요인과 또 뭐 있어요?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그 중에서도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생산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소비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분해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생산자는 뭐로? 그쵸? 무기물을 뭐로 바꿔준다?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거. 자,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켜주는 게 생산자. 소비자는요? 그쵸?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게 소비자가 되는 거. 똑같이 분해자도 유기물을 분해시켜줘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전환시켜주는 게 누구다? 분해자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은 생산자는 물질을 유기물로 큰 물질로 합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소비자와 분해자는 유기물을 가지고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무기물이 뭔지, 유기물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보면은 유기물은 구성 원소가 뭐로 돼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탄소화합물로 돼 있어요.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자, 우리 1단원 끝에 우리 규산염 할 때 우리 탄소화합물 그때 잠깐 배웠어요. 자, 그때 배운 탄소화합물에 해당돼요. 자, 그 탄소화합물 구성이 뭘로 돼 있어요?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탄소화합물이라 얘기해요. 자, 그럼 이러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는 물질은 어디에 쓸 수 있다? 그쵸? 생명체의 구성 물질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구성 물질로도 가능하다. 생명체 구성 물질로도 사용이 가능한 게 유기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탄소화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생명체 구성 물질로도 사용이 가능되는 거. 이거를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기물은 그럼 어떻다? 탄소화물로 되어 있지가 않죠. 탄소화물로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생명체 구성 물질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의 특징에 해당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생산자는 뭘로? 유기물로, 소비자와 분해자는 유기물을 가지고 무기물로 분해시켜준다. 자, 이때 자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시켜 줄 때, 그때 자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똑같은 이제 유기물을 분해시켜 주는데 분해자만 특히 주로 어떤 걸 주로 분해시켜 주느냐? 자, 여러 가지 죽은 사체라든지 혹은 생명체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해서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죠? 배설이죠. 배설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배설물. 자, 이러한 것들은 안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그쵸? 유기물로 가득 차 있겠죠? 이러한 거를 주로 분해시켜 주는 게 누구다? 분해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생물적 요인에 해당돼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로 비생물적 요인을 보합시다. 자, 이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쵸? 이거는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환경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빛, 또 공기, 바다, 온도, 뭐 토양,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한다?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을 나누는 게 생태계 구성 요인, 요소라고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로는 자,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생태계의 구성 요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물체죠. 그죠? 다 생물체에 해당되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물체라고 봅시다. 놓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생물들끼리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생물들끼리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 바깥쪽에 있는 거다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가 비생물적 요인. 자, 이들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비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때, 혹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때, 여기가 생물적 요인에 해당돼요. 자, 먼저 비생물적 요인, 아까 얘기했던 거다. 빛이나 공기, 바다, 온도, 토양,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때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걸 뭐라요? 잠깐만. 잠시만요. 자, 여기 봅시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요거를 작용이라고 해요. 이걸 작용. 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를 가장 많이 헷갈려하거든. 그럼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해요. 반작용. 자, 요거 많이들 헷갈리니까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해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생물체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게 전체다. 이거는 뭐란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 간에 서로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를 좀 그만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즉, 요거를 이제 비생물적 요인을 환경이라고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봅시다. 그래서 환경이 저기 누구한테?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그중 첫 번째는 뭐다? 빛의 세기에 따른 영향을 좀 보도록 합시다. 빛의 세기. 대표적으로 뭐를?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단면을 놓고 좀 생각해 봅시다. 잎의 단면. 자,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단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음력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양력이 있어요. 양력. 음력과 양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 잎의 단면들.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음력 같은 경우에는 뭐를? 그쵸? 빛의 세기가 약해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물체. 반대로 빛의 세기가 강해야지만 강한 빛만 수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 식물체. 그 잎의 단면. 그거를 양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가장 큰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뭐가 존재하냐면 전부 다 울타리 조직이 있어요. 울타리 조직. 얘도 울타리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발달해 있다? 그쵸? 양엽이 발달해서 울타리 조직이 얘 양엽이 발달해 있어요. 둘 다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발달한 건 누구다? 양엽이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잎의 단면의 모양이 어떠겠어요? 그쵸? 양엽이 더 두껍다. 얘가 더 얇겠죠. 얇다. 이게 이제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앞에 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지. 자, 지금부터는 좀 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끼쳤을 때 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로는 빛의 파장이에요. 자,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해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수면이 있어요. 해수면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 여기가 태양이에요. 여기가 태양. 태양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 태양으로 인해서 각각의 이 해수면에 뭐가 형성이 된다? 조류, 해조류라고 해요. 해조류가 각각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빛의 파장을 흡수를 해서 해조류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어떤 해조류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이 있으면서 여기에 형성되는 해조류는 대표적으로 녹조류가 여기 들어요. 여기가 녹조류. 두 번째 여기 중간 높이에 있는 조류가 갈조류. 해수면 깊이가 가장 깊이가 가장 깊게 있는 해조류가 홍조류에 해당합니다. 홍조류.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참고로 녹조류에 해당하는 우리가 각각의 조류들은 우리 음식물로서 많이 섭취를 하는데 녹조류에 해당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파래가 여기서 파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파래가 녹조류에 해당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갈조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미역이 있어요. 미역이 갈조류에 해당돼요. 그러면 홍조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김이에요. 김.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해조류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러한 조류들, 해조류들은 빛의 파장을 흡수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빛의 파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위로 갈수록 빛의 파장에 흡수를 할 때, 자, 해수면이 가장 높은 쪽에 있으니까 빛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잘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빛의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맨 위에가 뭐다? 빛의 파장이 가장 길다. 밑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가장 짧다. 밑으로 가서 빛의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을 흡수하고 위로 가서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을 흡수해요. 그러면 빛의 파장을 가장 긴 파장을 흡수하는 빛의 파장의 빛의 색깔은 뭐가 될까요? 긴 파장의 빛의 색깔 뭐가 돼요? 가장 긴 게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파장을 흡수하는 게 누구다? 녹조류예요. 녹조류가 가장 긴 파장의 흡수를 흡수하는 적색깔의 빛을 흡수를 하게 돼요. 갈조류는 주로 황색깔 혹은 노란 색깔의 빛의 파장만 흡수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가장 어떻게 돼요? 가장 해수면 깊이가 가장 깊은 데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어떻게 있어요? 가장 짧겠죠. 그럼 가장 빛의 파장이 가장 짧은 형태인 뭐다? 청색깔의 빛의 파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홍조류에 해당돼요. 그래서 각각의 깊이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갈수록 해수면의 깊이가 깊어가는 거예요. 깊이는 깊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깊어가서 각각의 어떤 빛의 파장을 흡수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 그림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로는 자, 이번에는 빛의 다시 세기에 따른 광합성을 보도록 합시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빛의 세기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상이 있을 때 X축을 빛의 세기. 자, 우리가 광합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광합성 양. 그러면은 광합성 양을 결정시켜주는 요인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광합성 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산화탄소량이에요. 이산화탄소량. 그럼 Y축을 뭘로? 이산화탄소량이 이 말이 뭐를 결정하게 해준다? 그렇죠. 결국 이 말이 광합성 양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광합성량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좌표상에 여기 0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 식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하는 식물이 있고 이렇게 해당하는 식물이 두 식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식물은 뭐다? 이게 음지식물이라고 두고 요 위에 있는 식물은 양지식물이라고 둘게요. 상대적으로 이산탄소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얘가 양지식물, 그 다음 요 밑이 음지식물이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자, 요 좌표상 여기 0을 기준했을 때 0보다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산화탄소량 중에서도 양을 어떻게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0보다 위로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증가한다. 흡수하는 양이 증가된다는 것은 뭐다? 그만큼의 광합성 양이 점점점 증가한다. 됐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0보다 밑으로 마이너스 값이죠. 그럼 어떻게 돼서? 반대 방향으로 뭐다? 흡수의 반대가 뭐다? 방출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이 나옵니다. 방출하는 양.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광합성의 반대가 뭐였어요? 그렇죠? 호흡이죠. 그러면 호흡 결과 뭐를 방출해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그럼 요 양은 뭐를 뜻한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그렇죠. 그 식물의 호흡량을 뜻해요. 호흡. 식물도 호흡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쭉 흡수할 때 음지식물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죠. 자,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광합성량도 증가하지 않겠죠.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요 지점, 흡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지점, 요 지점을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났죠. 요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해요. 광포화점. 요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자, 요 지점과 요 지점 봅시다.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자, 요 0인 요 X축 요에 나란한 요 두 지점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도 방출도 어느 하나도 더 증가되는 형태가 아니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흡수와 방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방출이 일정한 지점. 요 일정한 두 지점을 뭐라고 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요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점. 자, 그럼 요 보상점은 뭐다? 자, 광합성 양과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됐어요? 그쵸? 호흡량이 해당되죠? 호흡량이 서로 같다는 표시예요. 같아지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 왜냐? 요 한 지점을 나타내니까 빛의 세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빛의 세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가 방출하죠. 요 0 밑으로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출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더 위로 하죠. 방출하는 요 지점이 있죠. 요 크기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이. 그쵸? 호흡량.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호흡을 뜻하니까 호흡량을 뜻하겠죠. 그럼 요 크기는 뭐를 뜻한다? 그쵸? 각 식물의 호흡량을 뜻한다. 즉,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호흡량을 뜻한다. 됐나요? 그래서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를 볼까요? 자, 1조 시간을 봅시다. 자, 네 번째로는 1조 시간. 1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시기죠. 식물의 개화. 개화라는 것은 식물이 꽃을 피는 그 시기가 1조 시간, 빛을 쬐어주는 시간을 뜻해요. 빛을 쬐어주는 1조 시간에 따른 식물이 꽃이 피는 그러한 개화 시기가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조절 시기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크게 식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하나는 뭐다? 단일식물. 하나는 뭐다? 장일식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먼저 단일식물은 뭐다? 장일식물부터 먼저 합시다. 장일식물. 장일식물은 뭐다? 요거부터 밑에 거부터. 장일식물은 빛을 쬐어주는 시간을 길게 해야 개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뜻해요. 빛을 쬐어주는 시간이 길어야지만이 피어나는 꽃이 피는 식물, 그거를 장일식물.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밤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겠죠? 그거를 단야식물이라고 해요. 단야식물, 장일식물 같은 말에 해당돼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주로 언제 때냐면은 장일식물이 봄이나 혹은 초여름 요때 봄이나 초여름 때 주로 개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됐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표로 저는 장미를 가장 많은 예시로 드니까 장미, 개나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봄에 피는 꽃들은 다 장일식물에 해당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단일식물은 뭐가 돼요? 빛을 쬐어주는 시간이 짧아야지만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밤의 길이 어떻게 돼요? 길겠죠. 그래서 이거를 장야식물이라고 해요. 장야식물.
그럼 주로 언제 때 피느냐? 얘네들은 가을이나 늦여름 때 주로 피는 꽃들을 얘기해요. 가을이나 늦여름에 피는 꽃들을 얘기한다. 자, 대표적으로 뭐야? 국화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국화. 얘를 꼭 좀 알아두세요. 장일식물은 장미나 개나리,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국화를 가장 많은 예시로 둔다. 되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예를. 실험인데, 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각각의 실험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두고 요 중간을 뭐라고 하자? 임계 시간을 두자. 임계 시간. 자, 중간을 임계 시간으로 두고 각각의 왼쪽에는 뭐다? 장일식물 여기를, 오른쪽을 단일식물로 두고 꽃이 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실험에 해당돼요. 자, 제가 밤의 길이만 파란색, 여기 오렌지 색깔로 밤의 길이만 표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 색깔로 빗금치면 무슨 시간? 밤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막대기에서는 중간에 뭐를 했다? 이렇게 암 처리를 했어. 이 파란 색깔은 뭐다? 세 번째 거 막대기에 파란 색깔 한 거는 암 처리를 한 거야. 암 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막대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를 할게요. 이건 뭐다? 중간에 뭐다? 그쵸? 섬광을 한 거야. 빛을 쬐준 거야. 섬광. 중간에 섬광하는 거. 얘는 중간에 암 처리를 한 거. 자, 요 차이를 가지고 한번 우리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장일식물, 임계시간은 참고로 개화가 일어나야 되는 최적의 시간. 요게 기준선에 해당돼요. 기준선. 요걸 넘어야지만이 보다 개화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일식물은 어떻게 돼요? 임계시간까지, 임계시간보다 넘어야, 빛을 넘어서 시간을 쬐어줘야 얘는 개화가 일어나겠죠. 단일식물은요, 임계시간 넘어서까지 밤의 길이가 보장 안 되니까 개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개화가 안 일어나고 얘 개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얘 개화 일어나. 얘 개화 안 일어나. 얘는 개화 안 일어나고 얘는 개화가 일어나요. 요걸 좀 별거를 놓고 좀 봤을 때 장일식물은 임계시간 넘어서 개화가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 두 번째 막대에서는 자, 임계시간 넘어서까지 밤의 길이가 있으니까 얘 개화가 일어나죠. 세 번째 막대에서는 쭉 가다가 중간에 뭐였어? 지금 암 처리를 했죠. 그쵸? 암 처리를 해도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임계시간 넘어서까지 빛을 쬐어주기만 해주면 빛을 개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소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세 번째와 요 네 번째를 가지고 우리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은 옆에 거 잠깐 줄게. 세 번째, 네 번째 요 실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다? 충분한 빛의 시간을 쬐어주면은 요게 식물이 개화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충분한 빛만 쬐어주면은 충분히 그 빛만 임계시간 넘어서까지 빛을 쬐어주면은 식물은 개화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막대 요 실험을 통해서 자, 밤의 길이가 임계시간까지 넘어섰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성광을 처리했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개화가 잠깐만. 개화가 얘는 반대로 쏘리 미안해요. 얘는 개화가 안 일어나. 얘가 개화가 일어나죠. 쏘리 반대로 했다. 쏘리 되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개화 안 일어나고 얘 개화 일어나. 왜냐? 원래라면 개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된다? 중간에 성감을 처리하니까 단일식물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빛의 시간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식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빛의 시간을 쥐어주는 거. 두 번째는 뭐다? 충분한 밤의 시간인데 여기서 요 중에서 충분한 그 밤의 시간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끊기지 않는 시간이어야 돼요. 밤의 길이가. 즉 다시 말하면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있어야지만이 혹은 시간이 돼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꽃이 필 수가 있다. 즉 개화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1조 시간에 해당하는 식물의 개화 조절을 알 수가 있는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 이번에는 온도와 생물을 보자. 자, 이 온도와 생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온도가 변하여도 환경에 따른 온도가 변하여도 체온이 변화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걸 이용한다? 그래서 저기 포유류를 가지고 주로 실험을 많이 해서 포유류를 가지고 왜냐 환경에 따른 체온이 환경에 따른 온도가 변하여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식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포유류를 가지고 온도에 따른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진화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많은 예시로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북극여우는 추운 지역, 사막여우는 더운 지역에 서식하는 각각의 환경을 대표하는 생물체가 해당되겠죠. 근데 기준을 저는 북극여우로 많은 예시로 들어요. 자,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생물체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몸집은 어때요? 몸집이 더 커지죠.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어떻게 해요? 몸집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요. 그 다음에 저희 말단부인은 어떻게 해요? 말단부인 그쵸? 여기 말단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북극여우는 말단 부위가 짧다. 자, 사막여우는 말단 부위가 어떻게 돼요? 더 길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로 예로 들 수 있느냐? 귀예요, 귀. 자, 예를 들어서 북극여우의 귀는 어떻게 해요? 귀가 짧고 몸집이 크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으면서 귀 길이가 길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다? 북극여우 기준으로 봤을 때 뭐다? 추운 지역에 서식할수록 바로 그쵸? 바로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응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물체들이 진화를 해 오게 된 하나의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